세월호는 오늘 새벽 반잠수식 운반선에 안착돼 중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후 6시쯤 제킹 바지선까지 분리되고 지금은 도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빠르면 오늘 자정 전에 물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앞으로 사흘 정도 바닷물을 빼내고 운반선에 고정하는 작업을 마치면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울 도심에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된 민정수석실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순실 씨를 면담 형식으로 조사하는 등 혐의 확인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광주와 전남, 제주에서 첫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투표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6만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선 결과는 조금 뒤 발표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세월호의 인양이 사실상 성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작업, 또 육지로 이동시킬 반잠수식 운반선에 선적하는 작업이 모두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인양의 최대 고비로 꼽혔던 과정은 모두 잘 끝났습니다. 이제는 목포 신항까지 세월호를 끌고 가서 선체를 육지에 내려놓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먼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인양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선화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세월호 선체가 있는 곳으로부터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제 뒤로 이 작업 현장의 불빛이 보이실 텐데요. 해양수산부는 오늘 저녁 6시 25분쯤 이 세월호와 제킹 바지선 두 척을 분리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킹 바지선은 이 세월호를 반잠수식 운반선에 무사히 옮겼기 때문에 제 역할을 마치고 지금은 철수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세월호는 홀로 운반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예. 세월호를 끌고 왔던 제킹 바지선이 분리가 됐다면 이제는 정말 막바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까? 네, 이제 남은 작업은 운반선을 수면 위로 띄어 올리면서 이 세월호 선체 내에 있는 바닷물을 빼내고 그 다음에 세월호와 이 운반선을 고정시키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작업에만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체 고정만 끝나면 바로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이 세월호를 목포 신항까지 이동하는데 하루 정도 걸릴 것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이보다는 덜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이르면 오는 28일쯤에는 이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월호를 끌어올려서 이게 운반선까지 이동할 때까지 날씨가 꽤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선화 기자 타고 있는 배가 어제보다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물살이 다시 거세지는 중조기로 들어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5톤짜리입니다. 비교적 작은 축에 속하는 배인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약간의 흔들림 정도는 있지만 바람도 세지 않고 파도도 높지 않습니다. 또 사실상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 인양과 선적 작업이 무사히 소조기 안에 끝났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없으면 이 목포 신항으로 옮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서 보기에는 이선화 기자 탄 배가 꽤 흔들리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너울이 크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이선화 기자는 지금 나흘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현장에서 인양 작업을 지켜봤죠.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네, 가족들은 오늘 낮 12시 반쯤에 이 나흘 만에 인양 해역 현장에서 이 팽목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매 순간 긴장을 놓지 않고 보낸 만큼 지금은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되는 때쯤에는 이 목포 신항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해역으로 나가서 이 세월호 운반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수습자 가족들이 가장 애타는 분들일 텐데 대략
세월호 인양 작업 성공으로 끝났다고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완전히 육지로 옮길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세월호 인양 현장, 인양 작업 인근 바다에 나가 있는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세월호 인양에 사실상 성공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잠수식 운반선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반잠수식 운반선에 옮겨 싣기까지의 긴박했던 24시간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6시 45분 세월호 인양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 좌측 램프 절단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오전 11시 세월호는 목표했던 수면 13m 높이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양수산부는 소조기한의 이동을 끝내기 위해 원래 이틀 반에 걸쳐 하려던 세월호 이동과 반잠수선 거치 작업을 반나절에 압축해 진행하기로 계획을 바꿉니다. 오후 2시 세월호 선체를 단단히 고정하고 반잠수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방향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조류 영향으로 조금 늦어진 오후 4시 55분 세월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남동쪽 3km 해역에 있는 반잠수선을 향해 출발합니다. 사람 걸음보다 느린 시속 1.5km의 속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 반잠수식 운반선이 있는 안전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위치 조정 작업을 거쳐 오늘 새벽 0시 50분 운반선이 1.6m가량 위로 올라와 세월호 선체와 맞닿았습니다. 이후 세월호 선체 무게를 지탱하던 바지선 두 척에 고정된 줄을 서서히 풀면서 세월호 선체 무게를 온전히 운반선이 받쳐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잠수사의 확인을 거쳐 세월호 인양 작업에 성공을 알린 시각은 새벽 4시 10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세월호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킹 바지선과 유압잭을 연결했던 줄 66개를 모두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안에 반잠수식 운반선을 물 위로 이렇게 완전히 띄우는 작업을 모두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일부터 선체 내에 해수를 빼내고 운반선에 다시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양옆에서 세월호를 지탱해왔던 두 바지선이 해역을 떠납니다. 세월호가 안착하며 큰 고비를 넘겼지만 오늘 하루도 인양 현장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오전엔 세월호와 바지선을 고정시켰던 와이어를 제거했고 오후 2시 40분엔 세월호를 지탱하던 66개의 인양줄이 모두 제거됐습니다. 오후 6시쯤엔 임무를 다한 제킹 바지선이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반잠수식 운반선이 떠오르며 잠겨있던 세월호의 반대편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m까지 부양하면 세월호 선체 전체가 물 밖으로 올라오고 16m까지 부양하면 반잠수식 운반선도 모두 떠오릅니다. 자정까지는 부양 작업을 완료하는 게 해수부의 계획입니다. 내일부터는 세월호 내부에 물을 빼내고 잔존유를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를 다시 운반선에 고정하면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칩니다. 세월호를 실은 운반선은 시속 10km로 천천히 움직여 87km 떨어진 목포 신항까지 10시간 동안 이동하게 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세월호는 지금 보신 대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사나흘쯤 뒤에 목포 신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월호가 목포에 도착하면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고비는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철제 부두에 안전하게 옮기는 작업인데요. 최규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보안 울타리에 둘러싸인 목포 신항 한켠에 회색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거치될 공간 옆으로 현장 수습본부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 뭐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월호는 현재 15,000톤급 화물선이 정박해 있는 바로 저곳에 접안하게 됩니다. 이후 30여 미터가량 안쪽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는데요. 세월호 선체 주변에는 3m 높이의 펜스와 수습본부 등 컨테이너 박스 70여 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월호를 실은 운반선이 도착하면 해수를 유입하고 빼내는 방식으로 부두 바닥과의 높낮이를 맞춥니다.
이후 멀티모듈이라는 이동 장치를 통해 부두 위로 옮겨지면 세월호 인양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선체를 인양한 근본적인 목적, 바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미수습자 수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후 일정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미수습자 수색이 이제 먼저겠죠. 그러니까 오늘 해수부 브리핑에서는 객실 분리, 그러니까 선체 절단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애초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에서 객실 부분을 분리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그 희생자 유가족들은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선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러자 해수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공식 브리핑에선 분리 쪽으로 기운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수색의 효율성을 위해서 객실에 절단을 해서 바로 세우는 작업은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합리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일단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희생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이 만약 절단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쪽인데 계속해서 그래왔죠. 그런데 그 절단 얘기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꺼낸 건데 절단은 왜 필요하다는 겁니까? 네, 신속한 수색을 위해서는 현재 누워있는 세월호 객실만이라도 떼어낸 뒤에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예. 세월호는 3년 가까이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부 벽은 대부분 무너져 내렸고 각종 퇴적물로 뒤엉켜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 인원이 안으로 들어갈 그 입구를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종 그 안전 문제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분리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그래픽이 가로로 이렇게 절단한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절단한다는 겁니까? 지금 세월호 절단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절단을 하는 거로 지금 보이는데 예. 지금 이렇게 나왔죠. 객실 직립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 절단을 한다는 건 미수습자가 객실 부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해수부의 생각과 달리 그 미수습자들의 위치를 객실로 한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침몰하는 과정에서 미수습자들이 객실이 아닌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열을 이용해서 객실을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 미수습자들이나 각종 유류품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이 부분은 아직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죠. 검찰에서 물론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나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 선체를 절단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안에 있는 화물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상부 구조물을 잘라버리는 순간 그 갑판에 실려 있는 화물이 앞으로 쏟아져 버립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그 갑판에 실린 화물의 양을 하중을 할 수가 없고. 애초에 정부는 그 과적 때문에 복원력을 상실해서 세월호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이게 그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화물이 이렇게 쏟아져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면 그 당시에 복원력이 얼마나 상실됐는지 그래서 그것이 정말 침몰의 원인이었는지 그런 의혹들이 계속 예.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목포 신항까지 해수를 빼서 이동하려면 이제 며칠이 남았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은 거죠? 예, 아직 절단을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전혀 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포 신항까지 가는 과정 혹은 도착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객실 분리 그러니까 선체 절단하는 문제는 좀 더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이 돼야겠지요. 자,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자, 세월호를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무사히 운반선에 옮겨지는 과정까지 모두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미수습자 가족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뜬 눈으로 나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피군이 역력한 얼굴엔 그래도 안도의 기색이 돌았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에서 하나둘 내렸습니다. 지난 22일 인양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배에 오른 지 나흘째 세월호가 무사히 반잠수식 운반선에 옮겨지자 이제야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9명 다 가족품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배에서 구호단체가 보낸 담요를 두르고 소파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양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 TV에 모여 앉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지난 23일 밤 차량 출입문 절단을 위해 작업을 잠시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땐 애끓게 힘겨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양은 성공 수순으로 접어들었고 가족들은 1000일 넘게 지내온 이곳 팽목항 컨테이너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라는 세월이 3년이 흘렀지만 좀 이제 희망이 보인 거죠. 그리고 다인을 만날 수 있는 날이 그만치 빨리 온 거죠. 아직은 뭐 시작도 안 했지만 빨리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가족들은 세월호가 들어올 목포신항에서 미수습자 수색 과정 등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선 2주 만에 촛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세월호의 무사 인양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죠. 박현주 기자. 아직도 광장에 시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방금 전까지 본집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녁 8시 기준으로 시민 10만 명이 이곳 광화문 광장에 모였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인원이 서울 종로와 을지로 등 도심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행진은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 행렬이 이곳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촛불 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러니까 지난주에 쉬었다가 다시 열린 건데요. 오늘은 어떤 목소리가 주로 나왔습니까? 예, 오늘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세월호 인양 작업이 사실상 성공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끝까지 무사히 세월호가 인양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특히 오늘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꼽았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세월호 3주기를 하루 앞둔 날에도 촛불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도 직접 나온 거죠. 그 마음이 오늘 집회에서 전해졌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연단 위에 올라서 책임자 처벌과 또 참사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나흘째 바다 위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졸이다 오늘 팽목항으로 돌아온 미수습자 가족들도 현장에서 영상 편지를 통해서 애타는 마음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집회에선 세월호 사진이 걸린 에드벌룬을 하늘 위로 떠올리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고요. 또 잠시 소등을 하면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친박단체들도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오늘 열었죠. 오늘도 저번처럼 탄핵에 대한 불복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집회에 나선 친박 인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거짓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에 대해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집회에 참가한 일부 참가자들이 일부 친박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거나 또 이름을 부르기도 해서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위법 여부가 있을지 선관위와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보강 수사를 했는데요. 어제는 청와대에 대한 4번째 압수수색 시도도 있었는데 청와대 측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필중 기자, 어제는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했고 오늘은 어떤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하루 청와대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민정수석실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는데요. 일기 특수본에서 확보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정 라인의 정점에 와 있었던 만큼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과 직권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 확보가 최종 목표였던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제출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들이 어떤 게 포함이 됐습니까? 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전에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나서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흘 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관여된 것, 예를 들어 수사정보를 활용했다는 의심 등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의 업무 일지와 수사 상황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할지 여부를 두고 막판에 보강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추가 소환자는 없었습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별다른 소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에서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 씨를 조사했던 첨단범죄 수사 1부에서 최순실 씨를 불러 면담했습니다. 네, 면담을 했다고 했는데 면담, 이것도 큰 틀에서는 조사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굳이 면담 형식을 택한 이유가 뭐죠? 네, 정상적인 피의자 조사는 변호사 입회 아래 관련 진술 내용이 바로바로 기록이 됩니다. 이와 달리 기록이 남지 않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면담은 검찰이 다른 피의자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고 조언을 받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검찰은 앞서 23일에도 안종범 전 수석과 정홍성 전 비서관을 불러 면담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사람을 불러 면담하면서 범죄 사실관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다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데요. 빠르면 내일이라도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네, 검찰 관계자는 주말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뇌물죄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검토해야 할 자료와 비교 분석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공식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일단 이번 달 안에 신병처리 결과가 매듭이 지어져야 그 전에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던데 어떻습니까? 네, 수사팀 의견을 보관해서 곧 수사 결과 보고서를 김순환 검찰총장에게 올릴 예정입니다. 결국 김순환 총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앙지검에서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어제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죠.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주는 자료만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기록들, 또 그 기록들이 파기될 우려에 대해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JTBC 취재 결과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내부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는 비전자 기록물만 4만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윤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시작 후 3년간 생산한 기록물은 79만 3천여 건. 이 가운데 비전자 기록물은 5%에 해당하는 4만 1천여 건에 이릅니다. 외주 계약서 등 종이 서류나 사진, 그리고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받은 선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록물 분류 단계부터 모든 내용이 등록되는 전자 기록물과 달리 비전자 기록물은 매년 간단한 현황만 대통령 기록관에 보고됩니다. 이 때문에 비전자 기록물은 향후 청와대가 명단을 바꾸거나 기록물 내용을 수정해도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청와대가 비전자 기록물 중 있을 수도 있는 국정농단 기록들을 파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전자 기록물 역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해 철저히 관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청와대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분류하면서 아예 중요 자료들을 청와대가 기록물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록 관련 전문가들은 대통령 기록물법의 취지를 살려 기록물 분류와 등록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대선이 이제 한 달하고 보름 남았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앞으로 열흘 내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는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순회 경선에 들어갔지요. 호남에서 경선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조금 전에 광주, 전남, 제주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혜경 기자, 예상대로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계속 해왔었죠. 안철수 전 대표가 1위를 했군요. 네, 오늘 첫 현장 투표가 이루어진 광주, 전남, 제주 권역 총 30개 투표소 중 개표가 끝난 23개 투표소 개표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23,970표를 얻어 득표율 61.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9,000표를 조금 넘어 득표율 23.3%, 2위를 기록했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6,007표로 15.4%를 득표했습니다. 개표율 63%로 중간 개표 결과지만 안 전 대표는 현역 의원과 당원이 가장 많은 광주, 전남, 제주에서 당초 예상보다 큰 표차로 앞선 것으로 나오면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가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와 박주선 부의장은 내일 전북 경선에서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초반 판세에서 크게 뒤지는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경우는 현역 의원의 대부분이 이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경선이 특히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군요. 네, 정확히 62,389명이 투표했습니다. 국민의당 전체 당원이 18만 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예상보다 많은 숫자가 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손학규 전 대표 입당으로 경선 열기가 뜨거워졌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한 효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당은 당초 예상의 2배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치로 더 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축제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다음 달 4일까지 지역을 돌며 현장 투표를 실시한 뒤 현장 투표 80%, 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국민의당은 내일은 전북으로 자리를 옮겨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방금 전에 나온 국민의당 호남 경선 결과를 들어봤습니다. 자, 민주당도 오늘부터 호남에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에서 과반 득표로 초반에 승기를 잡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요. 하지만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은 최근에 문 전 대표가 호남에서 하락세가 뚜렷하다, 팽팽한 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호남 경선의 ARS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ARS 투표 결과는 내일 모레 호남 순회 경선에서 현장 투표 결과와 합산돼 바로 발표됩니다. 호남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데다 2002년 노무현 돌풍도 호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두 호남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선 후보들은 주 후반을 온통 호남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판세는 여전히 변동 중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1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표창장 논란과 영입 인사의 부산 대통령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전 대표에서 빠진 표심이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에게 온전히 옮겨간 것도 아니어서 두 주자의 고민도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오늘 광주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등 호남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도 내일 대전을 들른 뒤 모레 일찍 호남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호남 표심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바른정당은 가장 먼저 경선에 들어갔죠. 하지만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TV토론만큼은 가장 토론답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토론회도 중 사회자가 제안을 합니다. 좀 싸워야 재밌지 않습니까? 두 후보 옷을 벗깁시다.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두 후보는 가벼운 신경전도 펼칩니다.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동생인데 요즘 조금 까칠해졌어요. 옛날에 참 착했는데. 원래 까칠한 건 우리 저 유승민 후보가 까칠한데. 무대에 선 두 후보에게는 사전에 준비한 원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날카롭고 대답도 명쾌합니다. 마치 미국 대선 주자 토론회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방법을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지방 경제를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제가 이 지역에 조선업 살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살려야 될 거는 확실하게 구세금융을 더 넣어서라도 살려야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나 사면에 대한 입장,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후보들 스스로 도마 위에 올리고 주고받았습니다. 토론이 끝나면 미리 선정된 국민정책평가단이 투표를 하고 바로 다음 날 권역별 승자가 발표됩니다. 바른정당은 토론 방식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고무됐지만 후보 개인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고민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일선 판사들의 연구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에 더욱 힘이 실리는데요. 판사들이 오늘 사법부 문제를 논하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이 축소 지시를 한 의심을 받는 바로 그 세미나입니다.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 또 법원 행정처 비대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먼저 김준 기자입니다. 모든 판사들에 대한 임명권, 모든 30여 개의 법원장에 대한 임명권, 모든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 등 인사에 관한 이것만 봐도 가히 제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0명에 달하는 전국 판사들의 정점에 있는 자리,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위엄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판사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판사들 학술 세미나에선 인사권을 장악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사법행정권자 한 명의 의지만으로도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관 인사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 출신이 중요 재판부에 포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 전담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재판장 16명 모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행정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영훈 판사는 이런 결과가 대법원장이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이 요직에 등용된다는 오해를 낳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일선 판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인사구조가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준입니다. 현직 판사들에게 법원 제도 개선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 결과가 처음 발표됐습니다. 500여 명의 판사가 이 설문에 답을 했는데요. 그중 90% 정도는 사법행정에 반하는 의사를 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법원장을 투표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판사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은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문항에 88%인 443명이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자 47%의 2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배경으로 인사권 독점이 지목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0여 개의 일선 법원장들은 각각 소속 판사들의 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91%가 소속 법원장의 이 같은 권한을 의식한다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국제재판소나 유럽 국가들처럼 법관이 투표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호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8%에 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영훈 판사는 호선제를 통해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오롯이 집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법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회는 이 같은 발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이준규 주일대사가 차기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후보들까지 나서서 파기 또는 무효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베 정권과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죠. 일본 언론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정원 특파원입니다.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이준규 대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합의를 지키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차기 정권의 합의 준수를 촉구한 겁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만을 내세우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새 정권의 대일 정책에 현직 대사가 주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아사히가 평가할 정도로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이 대사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엔 제1동포 단체 민단에 소녀상 철거를 직접 요구하도록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적 당사자로서의 소리를 내주시는 게 전체적인 노력의 하나입니다. 아베 정권은 법적, 도덕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모두 끝났다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아닌 그런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거 제재했습니다. 북한과 탄도미사일 기술 등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던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가동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중국 시노텍 탄소 흑연 회사, 핵과 미사일 제조와 관련된 제강용 전기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미 국무부가 시노텍 등 기업과 개인 등 총 30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중국 기업과 개인이 9개로 가장 많았고 북한과 아랍에미리트 기업도 1개씩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대량 살상무기 제재 대상국인 북한,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고 관련 물자와 기술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정례적인 작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이 중국 기업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So that's where our focus is going to be. Certainly, we always reserve the right to take additional steps with regards to sanctions.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가 중국에 대한 실질적 압박 카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기도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11톤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충북경찰청 소속의 암행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과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숙박업체 예약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가 해킹을 당해 이용자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커 일당은 이용자들에게 숙박 날짜와 장소가 적힌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고 회사 측에는 수억 원대의 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주기로 OECD 회원국의 사회 통합 지수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5차례 모두 30개국 중 29위였습니다. 특히 빈부격차와 여성 노동자 차별, 노인 빈곤을 반영하는 사회적 포용 능력에서 5건 모두 최하위인 30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의 대표기관인 일본 학술회의가 군사 연구를 금지한다는 성명을 50년 만에 다시 내놨습니다. 일본 학술회의는 1950년과 1967년 전쟁이 목적인 과학 연구는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최근 아베 정부가 군국주의를 가속화해 군사 연구 지원을 강화하자 다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틀 전 중국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축구 대표팀이 사흘 뒤 시리아와 경기를 치릅니다.
중국전에선 손흥민이 경고 누적으로 빠진 게 아쉬웠는데요. 이번 시리아전에선 손흥민이 공격에 선봉에 섭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밝은 얼굴로 훈련에 열중합니다. 큰 소리로 분위기를 살리고 격렬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돌파와 슛, 세트피스 훈련까지 소화하며 골을 향한 예열을 마쳤습니다. 선제골 먹는 모습을 몇 차례 보여드렸는데 좀 선제골을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없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중국전에서 번번이 상대 압박에 무너지고 역습을 허용하는 등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우미로도 만점 활약을 펼치는 손흥민은 대표팀의 핵심 전력입니다. 손흥민이 뛴 경기에서 대표팀은 3승 1패를 기록했지만 아닌 경우엔 1무 1패에 그쳤습니다. 승리를 선물해서 많은 팬분들이 다시 좀 축구에 대해서 좀 희망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예선 A조 2위에 오른 대표팀은 3위 우즈베키스탄에 승점 1점 차로 바짝 쫓기고 있습니다. 시리아전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리아는 지난해 9월처럼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펼치다 빠른 역습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을 앞세운 우리 대표팀이 이번엔 시리아 골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 내륙과 강원, 충북 등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 바다는 바람도 약하고 파고도 낮아 작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